네, 그 4분기 거장들의 13F 오늘 오신 분들 되게 전 좋은 선택하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면은 이번 분기 13F가 굉장히 좀 의미 있었어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몇 명은 자기 신념대로 베팅을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뭔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근데 요번에는 다들 크게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각자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부는 이제 거장들의 4분기 13F 해설을 좀 들어갈 거고요. 준비한 거장은 워런 버핏, 레이 달리오, 빌 에크먼, 드러켄 밀러, 필립 라폰드, 캠 피셔, 리루, 데이비 테퍼, 크리스 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어떤 베팅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13F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미국에는 운용자산 1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대략 한 1,400억 정도 이상 운용을 하면은 이제 분기별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가 끝나고 45일 지나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근데 요게 시차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5일 지나기 전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고, 그 다음에 누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만을 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에 있는 주식을 샀다든지 뭐 유럽 증시에서 상장된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이거는 주주 서한이라든지 뭐 그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알리지 않는 이상은 13F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옵션 가치인 게 노셔널 밸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왜곡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감안해 보셨을 때 뭘 샀는지 아니라 왜 샀는지를 좀 집중하셔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논지를 좀 파악을 해야지 자기 이 투자에 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핏이랑 뭐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리딩 받을 거 아니면은 이제 이후에 좀 더 집중하시라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4분기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이게 좀 반등이 있었던 때였죠. 10월 말부터 갑자기 또 AI 우려가 도지기 시작하더니 쭉 갑자기 주식이 빠지다가 한 11월 말, 11월 중순, 뭐 12월 초와 요때쯤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했던 그런 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를 염두에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가장 좀 버핏을 빼놓을 수 없죠. 버핏부터 가겠습니다. 네, 우선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크셔의 투자를 버핏의 투자라고 할 때마다 반박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 버핏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특히 이제 4분기에 은퇴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투자를 하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주주들한테 공개한 서한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버핏의 투자는 버크셔의 투자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한에서 버핏이 주주들이 그렉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출근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후계자 역시 이 버핏과 뭔가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주, 이 두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주회사로서 뭐 자회사를 관리하고 또 그런 역할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보는 이 13F에서 볼 수 있는 상장주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이, 롤이 두 개가 있는데, 그렉 아벨, 그러니까 버핏의 후계자죠. 그렉 아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커리어라든지 뭐 이 사람의 소개를 볼 때는 이 지주회사로서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는 데 좀 특화된 사람입니다. 에너지 자회,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 이제 에너지 회사부터 차근차근 승진해서 올라온 사람이고, 뭔가 상장주 시장에서 뭐 이 알파를 노리는 그런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 지주회사로서 어떤 운영을 잘하는 그런 데 특화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장주 투자는 버핏이 한동안 담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버핏의 이 13F 추이입니다. 분기별 13F 규모 추이고요. 한마디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도표죠. 그래서 23년 4분기부터 25년 4분기까지 나타나는데요. 보시면은 23년 4분기부터 25년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비중을 줄여왔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이제 3분기부터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다시금 미국 주식을 크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럼 매수 매도 탑 5입니다. 뭐 왼쪽이 탑 5 매수고 오른쪽이 탑 5 매도인데요. 요번 분기 가장 큰 베팅은 정유주였습니다. 쉐보론을 가장 크게 베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에 한번 비공개로 이제 매수를 해서 화제가 됐던 보험사도 매수했고, 뉴욕타임즈도 매수했고, 도미노 피자도 매수했고, 이제 LAMR은 요건 이제 미국에 보면 빌보드라고 하잖아요. 거리에 놓는 큰 광고판,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건 굉장히 좀 소액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애플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버핏의 매수 매도를 보면은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포트폴리오 비중이 50%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22%로 많이 줄었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매도 탑 5 안에 들잖아요. 아마존 비중의 77%를 이번 분기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주를 대량으로 매입한 이제 기술주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에너지에 베팅한 모습이고요. 사실 버핏이 에너지 투자, 그러니까 원유 트레이드를 엄청 잘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1950년대부터 2020년까지 버핏이 이 정유 관련 주식에 들어갔다고 추정된 시기와 나갔다고 추정된 시기를 표시한 건데요. 이제 초록색이 매수를 한 시점이고 빨간색이 매도를 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기준으로 보자면은 잃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1950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1955년도에 사셔가지고 1980년대 초반까지 근 30년 존버를 할 정도로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0년, 22년까지 매수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2022년에 이 매수를 하고 나서 유가가 확 꺾여가지고 이때 평단으로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추정상. 근데 또 이거를 버텨가지고 다시 지금 양전을 했습니다. 역시나 투자는 존버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정유주에 왜 투자했을까?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 상승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요. 유가가 안 올라도 이제는 정유주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유가 상승, 원유 상승 논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확대될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공급 감소 원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증산 여력이 감소하고 장기간 캐펙스가 부족하고 수요 증가 원인 AI 이런 거인데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멤버십 컨텐츠나 과거의 유튜브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중복이 많이 되는데 사실 중복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가 헛다리를 안 짚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원유의 공급과 수요량을 나타낸 겁니다. 이 사실 지금의 원유 시장을 보려면은 길게는 2019년부터 짧게 2022년부터 좀 내러티브가 이어지는데요. 우선 2022년부터 짧은 내러티브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다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원유가 제재를 받아서 이제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 원유가 빠지면은 공급량이 엄청 부족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당시 22년 초에 원유가 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보시면은 결국에는 공급이 더 많았잖아요, 수요보다. 그랬던 이유는 우선 러시아 원유가 중국이나 인도로 잘 흘러 들어갔습니다. 잘 흘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또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엄청나게 원유를 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전략 비축률을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방출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전략 비축률을 적게 가지고 있어도 되냐는 수준으로 방출을 하고, 또 당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이 미션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유기업에 엄청나게 푸시를 했어요. 증산해라. 라고. 그래서 뭐 이 정유기업이 신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푸시를 해서 증산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가 계속해서 이 25년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요건 미국과 오펙의 원유 생산 증감률을 나타낸 겁니다.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주황색이 오펙인데요. 이 원유 시장의 이제 양대 산맥을 보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25년까지 계속해서 이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펙은 어쨌든 유가를 방어해야 되는 게 오펙의 숙명이니까 미국과는 달리. 그래서 오펙 같은 경우는 감산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5년에는 결국에는 못 버티고 피가 떨어져서 요거를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보충을 하려면은 생산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걸 참지 못하고 증산을 또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증산이 원유 지금 유가를 거의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이 미국이 감산을 한다는 거죠. 요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연간 생산량과 생산량 전망을 나타낸 건데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연도별 생산량입니다. 보시면은 2026년을 보면은 2025년보다 드디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인데 에너지 정보청에서조차도
올해부터는 이제 생산량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 전문가들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크게 이 생산량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유정의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미국의 이 유전이 여러 이 지역별로 있거든요. 그 유명한 퍼미안 분지도 있고 이글포드도 있고 막 그런 지역별로 이 신규 유정이 얼마나 됐나. 그러니까 새로 시추를 딱 해가지고 이제 원유를 딱 뽑아낼 준비가 된 그 유정이 얼마나 되나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2023년부터 신규 유정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유정의 생산성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새로 시추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이렇게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신규 유정을 딱 하나 파서 거기서 나오는 원유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를 보면은 그래프에서 티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빨간색 부분이 미국의 이제 최대 원유 생산 지역이 이제 퍼미안 분지거든요. 거기에 신규 유정에서 뽑아내는 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미국의 유정 생산성이 과거만 못하네. 그러면은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추정하는 것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수요입니다. 수요는 한마디로 이제 캐펙스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연도별 글로벌 정유산업의 캐펙스를 나타낸 겁니다만 지금 셰일 혁명 이후로 2021년까지는 캐펙스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낮은 상황에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정유기업 입장에서 이제 수지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캐펙스를 늘리지 않다가 2022년 들어서 유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캐펙스를 늘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정도 캐펙스 늘리는 거로는 수요량에 대응을 못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AI가 있습니다. 사실 AI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전력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전력 같은 경우는 다 천연가스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럼 원유가 무슨 상관인데 할 수 있는데 전력 빼고는 다 원유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AI 인프라를 생각해 보면은 거대한 하나의 어떤 건설 프로젝트잖아요. 도로도 다시 깔아야 되고 전선도 만들어야 되고 아스팔트도 깔아야 되고 뭐 칩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광물들을 채취하기 위해서도 다 원유가 들어갑니다. 뭐 기계 돌리고 뭐하고 하는데 운송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전력 생산 빼고는 사실상 모든 부분에 다 원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감안하면은 이 정도 캐펙스 증가로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이제 사실 뭐 제조업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조업이 당장 투자를 늘렸다고 해서 공급량이 바로바로 느는 건 아니잖아요. 좀 비탄력적인데 왜냐면 이제 정유소 하나 지을 때도 뭐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좀 캐펙스가 부족해서 이렇게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거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3년간의 암흑기를 끝내고 원유가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원유가 다시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물론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나 그럼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원유 선물에 베팅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원유 레버리지 ETF에 베팅해도 되는 거냐 라고 이제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원자재를 엄청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좋아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원자재를 주로는 선물로 많이 하거든요.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이 원자재 투자보다 원자재에서 한 단계 더 아래 내려가서 이 관련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은 이게 좀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도 날아가는데 기업이 잘 못해서 실적이 안 좋아서 뭐야 유가는 날아가는데 이 정유주의 주가는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원래는 원자재 상품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번에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물론 이제 상방 쪽에도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은 요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입니다. 보시면은 25년부터 재고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도 올해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뭐 수급상 그래 공급이 좀 줄어들고 모자랄 수 있다. 근데 이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재고가 이 공급 부족분을 좀 커버를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죠. 재고를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건데 요거는 쿠싱 재고입니다. 오클라호마의 쿠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유를 모아뒀다가 원유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원유를 받아가는 곳이거든요. 그럼 원유를 받아가는 곳의 재고는 얼마나 되는지 보자 라고 하면은 재고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재고는 그 해상 재고라고 하죠. 이제 배에다가 싣고 원유를 보낸 그런 재고까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고는 누가 결제를 해서 배송을 받는 거니까 이거를 배송받아서 바로 쓰지 쟁여뒀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수요가 생기면은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쓸 재고는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 받아가는 쿠싱 재고는 낮으니까 이거 재고도 문제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쪽이 맞다고는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가에 확실하게 베팅하기에는 각자 개개인마다 어떤 베팅을 할
때 이제 컨빅션 레벨의 기준이 다 다르시겠지만 재고라는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반론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정유주는 좀 다르게 갈 거기 때문입니다. 유가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뭐 2022년부터 계속해서 유가가 3년 내리 하락을 했죠. 그러면은 이 3년 동안 정유기업들을 뭘 했나? 정유기업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냥 그냥 유가 반등할 때까지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체질 개선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버핏이 이번에 가장 많이 매수한 쉐브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조직 재정비를 했습니다. 헤스라는 정유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 조직을 통합하면서 이 조직을 좀 재정비했고요.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자산을 쭉 봐서 이거는 수익도 잘 안 나는데 그렇다고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도 아니다 라는 것도 매각을 하고, 또 여기서 AI가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출을 하기 전 탐사 과정에서 이제 AI를 도입을 해서 탐사를 굉장히 고도화하고, 그리고 지금 시출을 하고 나서 또 정제를 하는 이런 공정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AI를 도입을 해서 공정을 굉장히 효율화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스라는 요번에 인수한 기업이 가이아나 지역의 유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마진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원유는 쉽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고마진 지역인데 여기를 또 이번에 확보를 해서 여러모로 체질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얼마나 체질 개선이 됐느냐? 작년에 유가가 거의 마이너스 20% 빠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브론은 2025년 영업현금 흐름이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만 봐도 생산량도 이 증가량이 12%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창사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손익분기를 배럴당 $50 수준으로 낮췄는데, 그러니까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50만 넘으면은 이 손해를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이 정유업계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비용 절감하고 딱 끝낸 게 아니라 아직도 비용 절감할 게 좀 남아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 비용이 절감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감안하면은 체질 개선이 잘 됐기 때문에 이 잉여현금 흐름이 10% 정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체질 개선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유가와 정유주의 주가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그래프는 25년 동안 이 원유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와 이 쉐브론과 엑소모빌의 주가를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 역시나 이제 원유는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는데 이 쉐브론이나 엑소모빌은 둘 다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유가가 떨어져도 정유주는 돈을 벌 수 있구나. 요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얘기가 과거부터 나오긴 했거든요. 어느 정도 한 $60 정도만 이제 지켜지면은 정유주는 돈을 벌 수 있어라고 했는데, 정작 가격에서는 그 논리가 잘 반영이 안 되다가 이제 작년부터 슬슬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쉐브론 매수를 크게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이제 레이 달리오 결국 이제 브릿지워터의 투자인데 레이 달리오도 은퇴했습니다. 레이 달리오 은퇴했는데 지금 직책이 CIO 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상황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IO가 있고 그 CIO의 고문 같은 역할인데 뭐 결국에는 이제 수렴청정하는 역할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브릿지워터에서 나오는 보고서나 레이 달리오가 개인적으로 쓰는 글이나 뭐 인터뷰에서 한 얘기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레이 달리오 입김이 아직도 많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브릿지워터는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브릿지워터는 이번에 기술주를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우선 S&P 500 ETF도 많이 샀고요. 오라클도 사고, 마이크론도 사고, 엔비디아도 사고, 이제 뉴몬트라는 광산주도 샀습니다. 네, 요건 이제 브릿지워터의 13F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25년 1분기, 그러니까 25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미국 주식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친중이다, 미국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정작 브릿지워터는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늘리는 거냐? 브릿지워터의 보고서를 보면은 왜 늘리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됩니다. 브릿지워터가 작년부터 올해 계속 강조하는 게 앞으로의 투자의 핵심은 현대 중상주의와 AI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재정정책도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갈 거고 AI 때문에 캐펙스 지출도 엄청나게 늘 거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리하게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만들어내는 특이한 상황이 앞으로의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투자냐? 우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현대 중상주의의 특징과 이제 AI에 대해 특징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현대 중상주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던 경제 사상입니다. 중상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15세기에서 18세기의 유럽의 경제 사상이고 이때 당시에 부라는 게 뭘까? 부라는 거는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이 의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중상주의입니다. 금과 은에서 온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때 당시에 이제 금화와 은화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금화와 은화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부의 척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무역의 목표는 수출은 극대화해서 상대방 국가에서 금화나 은화를 많이 가져오고 수입은 최소화해서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금화는 최대한 줄이는 요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무역은 윈윈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었다는 거죠. 상대방 국가로부터 내가 금화를 뺏어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이 당시의 무역이었고 사적으로 이후에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등장해서 부는 금은이 아니라 이 노동력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히 또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anyway, 어쨌든 요게 이제 중상주의인데 브리처터가 얘기하는 거는 요게 다시 현대화돼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중상주의라는 거는 부, 힘, 자급자족을 엄청나게 추구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 1930년대 같은 그림입니다. 이 당시에 관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관세 전쟁이 이 당시에 있었고 요때 당시 모습이 현대 중상주의와 좀 비슷한 모습인데 여기보다 더 격화된 모습이 이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뭔가 강대강 대치 구도를 상당히 볼 수 있다는 건데 요 현대 중상주의에 따르면은 지금 자급자족을 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력도 길러야 됩니다. 상대방 국가를 힘으로 압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힘은 AI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자급자족을 추구하려면 관련된 밸류 체인을 다 그냥 내수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게 이제 현대 중상주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의 법칙 단계로 돌입했다라고 브리처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 지출을 지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많이 넣을수록 성능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지출을 늘리는 게 당연한 단계로 돌입이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는 자본이 노리는 게 어떤 물리적 제약이 있는 자원들이라는 거죠. 뭐 전력이라든지 칩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리적 제약이 있잖아요. 자본이 들어오는 것만큼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되면은 자원은 조금밖에 없는데 근데 점점 투입되는 자본들은 많아지면은 자원을 먼저 선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지출 레이스가 훨씬 더 격렬해질 거고 그리고 지금은 빅테크 위주로 참전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봤듯이 AI가 결국에는 국력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도 앞으로는 빅테크만큼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BAI 기업도 지금 이 트렌드를 놓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여기서 탈락하겠다라는 이 위기감 때문에 BAI 기업도 이 레이스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2023년부터 한 24년 5년까지는 일단 AI 한다고 하면은 보상을 받았잖아요. AI 하면은 돈을 쓰면은 너네 AI 투자하는구나 잘 됐다라고 해서 주가의 보상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캐펙스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브리처턴은 지금 승패가 갈리는 국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들 돈을 쓰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빅테크도 써, 정부도 써, BAI 기업도 써, 그러니까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이 어떤 거를 만들어내느냐. 현대 중상주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 협력이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서 국제 공조, 국제 협력 이런 단어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된 밸류 체인을 내수화, 완전히 폐쇄형으로 유지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AI 같은 경우는 앞서 봤듯이 지금 물리적 자원을 선점하는 단계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물리적 자원을 각 국가가 독점하는 대로 쓰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쓰이는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리처턴은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돈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쨌든 지금 캐펙스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고, 그럼 많은 돈들이 데이터 센터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 흘러간 돈들이 각 어떤 카테고리로 가느냐, 그거를 도식화하면은 투자의 흐름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칩에도 들어가고, 네트워크 장비에도 들어가고, 서버에도 들어가고, 전력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냉각 장비에도 들어가고, 그 외에 많은 이 건설 관련된 업무에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각각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에 한 420억 달러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IT 장비에는 한 287억 달러 정도 쓰이고, 전력에 55억 달러 쓰이고,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놨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지금 자본이 쓰이는데, 문제는 지금 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부채가 높은 수준에서 지출에 지출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AI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부채 수준이 당연히 높은데 더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와 채권 가치가 저하되겠죠. 그래서 금이 유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의 브릿지워터의 뷰를 통해서 봤을 때 왜 지금 기술주에 투자하는지, 특히 오라클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AI 인프라 회사들에 왜 투자하는지가 보이죠. 왜냐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쪽에 돈은 더 많이 쓸 거고 격렬해질 거고, 그럼 그 돈은 어디 가느냐? 바로 요 인프라 기업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이 또 부채 레벨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이 달러 가치 저하에 때문에 수혜받는 금 같은 기업이 유망하다. 그럼 뭐가 있지? 이제 금광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뉴먼트 같은 회사는 금을 채광하기도 합니다만 구리도 채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수혜도 받고, 그리고 구리가 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엄청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많이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드러켄 밀러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인물이죠. 30년 연평균 수익률 30%, 30년 무손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싶은데, 이게 사실 회계 감사를 받은 기록이래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오피셜 인증받은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계 사람들한테는 버핏급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네, 드러켄 밀러의 13F 규모 추이인데요. 드러켄 밀러 역시 베팅을 했습니다. 13F 규모 추이인데, 보시면은 23년 4분기부터 그렇게 크게 비중을 늘리지 않고 줄여가다가 25년 2분기에 이때 당시에 이제 해방의 날이 있었잖아요. 4월 1일인가 2일에 트럼프가 관세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량으로 한번 매수를 하고, 그 이후로 좀 관망하고 있다가 요번 4분기에 다시 매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를 요번에 이렇게 많이 샀느냐? 우선 가장 많이 산 거는 S&P 500 금융주 섹터 ETF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 동일 가중치 ETF도 샀고요. 또 눈에 띄는 게 브라질 ETF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매도 같은 건 뒤에 말씀드릴 텐데, 테바, 인스미드, 나테라가 매도 탑 1, 2, 3잖아요. 근데 이게 드러켄 밀러 포트폴리오 비중 1, 2, 3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가장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러켄 밀러는 어떤 베팅을 했느냐, 전 두 가지 전략이 보이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성장주에서 가치주 로테이션에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캔 피셔 할아버지의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치주 로테이션이 올 거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잖아요. 근데 드러켄 밀러도 여기에 탑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래프는요, 이제 S&P 500 지수랑 S&P 500 동일 가중치 지수를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S&P 500은 지금 테크 집중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에 굉장히 왜곡이 있는 지수고, 동일 가중치 지수는 그런 왜곡 없이 가치주에도 동일한 비중을 준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대비해서 SM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동일 가중치 지수에 비해서 S&P 500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기술주가, 성장주가 잘 나가는 국면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반대면은 가치주가 잘 나가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말부터 이 트렌드가 확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그래서 가치주 로테이션에 이렇게 베팅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금융 섹터도 대표적인 가치주죠. 또 이제 가치주 하면은 또 경기 민감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치주들이 주로 이제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드러켄 밀러 하면은 경기에 대해서 요 몇 년간 상당히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침체 절대 안 온다, 안 온다, 앞으로 올 것 같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0년물 3개월물 금리 차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예대 마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왜냐면 30년물은 은행의 대출 금리가 이제 30년물을 따라가고, 그리고 3개월물은 은행이 예금 금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제 예대 마진을 가늠할 수 있는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앞으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대 마진이 늘어나게 되면은 금융주 당연히 좋지만 또 경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대 마진이 좋으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은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니까 경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도식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경기에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주에 베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베팅은 앞서 보셨듯이 브라질 ETF를 엄청 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셀 아메리카라고 하죠. 이제 미국에서 비미국으로 옮기는 베팅을 또 드러켄밀러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 주가 지수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주가 지수를 대비를 한 겁니다. 여기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해 나간다는 거고 이제 반대면은 이제 다른 나라가 더 잘해 나간다는 건데 보시면 2010년대부터 거의 이 평균을 벗어났습니다. 평균에서 1표준편차 떨어진 구간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치솟아 올랐다가 이 최근에야 이게 이제 되돌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뭐 번외입니다만 이 채권한 건들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평균 수준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어제 요것만 보면은 미국이 비미국보다 엄청나게 과대평가돼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PER로 따져봐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비미국 주식이 미국 주식에 비해서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미국이 좋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왜 브라질이냐? 가스피도 있는데 왜 브라질에 베팅을 한 거냐에 있어서는 드러켄밀러와 정권 사이에 커넥션이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베센트도 드러켄밀러의 어떻게 보면 제자고 지금 차기 연준 의장도 드러켄밀러의 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상당히 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하려는 게 이제 돈로 독트린이라고 하죠. 중남미를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 중남미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최근 저하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 멕시코 카르텔 사태가 있어서 에이 말도 안 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정작 중남미 국가들의 채권 금리를 보면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 채권 금리인데요. 보시면은 25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뭐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각국 정부들이 좀 체질 개선을 하려는 노력도 있고 그리고 모두 다 동의하는 중로는 아닙니다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중남미를 앞마당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개입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이 들어오면은 카리텔이나 뭐 이런 곳들이 영향력이 낮아질 테니까 정치적 안정성도 줄어들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파산을 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만약에 또 파산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자산을 싼 값에 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은 그걸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연준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로 나서서 파산을 하게 하면은 중국이 빼갈 수 있으니까 파산 안 하게 우리가 보증해줄게, 우리가 막아줄게 라고 해서 중남미의 경제적 안정성도 오히려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정작 중남미의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왜 브라질이냐? 브라질의 호재가 3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금리 인하인데요. 이제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지금 15%거든요. 거기서 이제 동결 중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뭐 15%까지 올렸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10월 말부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금리 15%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될 거니까.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지금 보베스파의 PER이 약 한 12.7 정도 되거든요. 근데 S&P가 29.6이니까 확실히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그리고 같은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 될 텐데 지금 저평가 상태네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은 그러면은 멀티플이 엄청 더 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브라질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앞서 이제 유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유가가 반등할 수 있다. 근데 이 브라질 지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 중에 하나가 정유주입니다. 그래서 보베스파와 이 유가의 상관계수가 약 0.5 정도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이제 브라질 주가도 오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브라질이 뭐 다방면으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브라질에 베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빌 에크먼입니다. 빌 에크먼도 뭐 소개가 필요 없는 인물이죠. 요즘 더 얄미워진 것 같아요. 트위터로 계속 정치적 발언만 해가지고 제가 뭐 투자 아이디어를 트위터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트위터를 염탐하는데 맨날 정치 얘기만 해서 트위터를 이젠 보기 싫어져서 잘 안 봅니다. 근데 잘하는 거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파이낸셜 타임스인가에서 뭐 역대 헤지펀드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 순위를 매겼는데 탑 10인가? 탑 5 안에 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얄미운데 잘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행동주의 투자도 하고 가치 투자도 하고 매크로 베팅도 하는데 웬만해선 다 잘합니다. 그래서 얄미운데 잘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빌 에크먼은 어떤 거를 샀느냐, 앞서 본 거장들 레이 달리오 제외하고 이제 버핏이나 드러켄밀러와는 좀 다릅니다. 메타와 아마존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매도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보는 게 치폴레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빌 에크먼의 어떻게 보면 상징과도 같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치폴레 분량을 4분기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팅이 이 빌 에크먼 역시도 뭔가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분기별 퍼싱 스퀘어의 섹터별 비중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빨간색 부분인데, 빨간색이 이제 기술주 섹터입니다. 이 빌 에크먼 하면은 뭐 얼굴도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학벌도 뭐 하버드 나왔고 돈도 많고 뭐 이런 인텔리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뭔가 기술주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기술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자기는 난 요식업에서 100점 100승이라고 했을 정도로 기술주 투자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23년 1분기부터 기술주 투자를 하더니 지금은 그 비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AI에 투자하는 거냐, 주가도 별로 안 좋고 뭐 캐펙스 우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AI 하면 제기되는 우려 중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우려잖아요.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3%였습니다. 그래서 빌 에크먼이 이걸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13% 올랐는데, 매년 연평균 13% 올랐는데 어디서 이 상승이 온 걸까? 이렇게 보니까 10%포인트는 EPS가 올라서 온 거고, 나머지 3%가 이 멀티플이 올라서 오른 거다.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서 S&P 500의 주가가 오른 거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 우려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장 페이스로 봤을 때도 코로나 이전에는 EPS 성장률이 S&P 500이 한 연평균 7%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10%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페이스가 훨씬 더 빨라졌고 25년만 보면은 14%입니다. 이렇게 고성장 모드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 고성장이 소수의 기업에서만 오는 거다라고 빌 에크먼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자 성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빌 에크먼은 K자 고성장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S&P 500의 상위 10개 기업의 이 향후 2년 EPS 성장, 그러니까 앞으로 돈 얼마나 벌지 예상치는 연 20%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490개 기업의 약 3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개 기업이 나머지 490개 기업보다 3배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빌 에크먼은 보고 있는 거죠. 이 빅테크들이 기술적 우위도 있고 뭐 각자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구조적으로 소수의 기업만 성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빅테크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론이 있습니다. 근데 캐펙스가 문제 아니냐, 뭐 성장한다 하는데 성장하는 것보다 더 돈 쓰고 그 돈 다 회수 못하면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빌 에크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캐펙스를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데 나쁜 캐펙스가 있고 좋은 캐펙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쁜 캐펙스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출을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추가적으로 돈 쓸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계획적인 지출로 캐펙스가 발생하면은 이건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좋은 캐펙스는 어떤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현금 여력이나 앞으로 매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좋은 캐펙스다. 근데 AI 캐펙스는 후자라는 거죠. 왜냐면 빅테크는 원래 자본배를 굉장히 잘하기로 소문난 이 그룹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이제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투자자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의 경영
경영진들과도 자주 접촉을 하는데, 이 비레크먼에 따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캐펙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빅테크 내부의 사례나 데이터, 그리고 외부의 사례와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 돈을 써도 ROI가 충분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써도 우리가 충분히 회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계획 하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렇게 기회를 잡으려고 뛰어드는 거에 이제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박수를 치면서 몇 조씩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레크먼이 삼총사라고 요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글을 23년에 매수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 매수했고, 요번 4분기에 메타를 신규 매수하면서 삼총사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삼총사를 왜, 이 빅테크 중에서도 왜 3개를 골랐느냐? 우선 메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이 굉장히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건데, 여기서 메타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메타의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일간 활성화 유저 수가 한 35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5억 명이라는 네트워크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경제적 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를 보면은 이 35억 명이 하루에 어플리케이션을 쓰니까 메타가 거기서 얻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소비자 행동이나 관심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가 어떤 광고를 누르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독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광고를 한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플랫폼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뭐 이렇게 AI 잘하니까 뭐 이렇게 메타가 광고에서 잘하겠구나가 아니라 실사례가 있느냐? 실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예를 드는데요. 이제 AI 하면은 들어가는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컨텐츠 추천이잖아요. 근데 이 인스타 유저의 이 영상 시청 시간, 그러니까 릴스 시청 시간을 보면은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시청 시간이 30%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이 더 정교해져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인스타에서 이제 귀여운 동물 같은 거를 좋아요를 많이 누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강아지를 예전에 누르면은 강아지만 이렇게 좀 추천해 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강아지 중에서도 골든 리트리버를 좋아요를 누르면은 다른 뭐 푸들이라든지 비숑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골든 리트리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디테일하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유저를 확실하게 더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더 늘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수혜를 보고 있고, 또 광고주 입장에서 이렇게 소비자가, 잠재적 소비자가 인스타그램에 항상 상주하는 것도 장점이지만 또 메타가 AI 광고 생성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또 메타가 내가 광고를 만들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광고 시장에서 정말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게 이 사례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요즘 피지컬 AI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메타 하면 또 이제 이 스마트 글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피지컬 AI로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모로 지금 메타가 이 AI를 이 계획적으로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ROIC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거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캐펙스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메타의 실적 발표나 이런 걸 보면은 캐펙스는 많이 늘지만 매출이 그거보다 더 늘 거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의 골칫덩이가 이제 리얼리티 랩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 메타버스에 빠져가지고 찌를 했었는데 요 손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2년부터. 근데 26년에 드디어 정점을 찍고 앞으로 하락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메타가 사실상 이 티커를 메타가 아니라 AI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를 매수를 했고, 구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구글이 굉장히 지배적인 플랫폼이잖아요. 유튜브도 가지고 있고 구글링도 가지고 있고 지메일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서비스에 AI를 슬그머니 넣어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글링 하면은 어느 순간 AI 오버뷰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뭐 내가 검색한 구글링 한 거에 대해서 얘가 알아서 답변 다 찾아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오버뷰 기능이 현재 200개국 이상에서 20억 명 이상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산 속도가 챗GPT보다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챗GPT 때문에 구글링이 쇠퇴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챗GPT 유료 서비스 출시 이후로 이 구글이 거의 매년 8%, 매달 8%가 정도 조회수 구글링 건수가 올랐는데, 이 유료
출시 이후로 오히려 이 구글링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 뷰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 구글이 쇠퇴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AI 오버뷰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니네, 구글이 오히려 AI 통해서 검색 시장에서 더 강해졌네 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데모그래픽으로 보면은 특히 젊은 세대가 구글링을 잘 안 했는데 AI 오버뷰 생기고 젊은 세대들이 구글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지털 부동산 기업이다 라고 비레크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있으면은 거기다 건물 세우고 땅 세워서 내가 뭐 임대료 받듯이 이렇게 플랫폼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돈을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글이 또 이제 클라우드도 있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4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48% 성장을 했고 23년 만에도 이제 손익분기를 돌파했는데 이제는 마진이 2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해도 상당히 훌륭한 비즈니스인데 구글 클라우드가, 근데 앞으로도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는 이 풀스택으로 접근을 한다.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은 여러 가지 뭐 머신러닝 서비스 제공하고 에이전트 AI도 제공하고 하면서 AI 모델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구글이 클라우드에 있어서 자체 칩도 활용하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니까 서버도 제공하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다 풀스택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여기서 강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왜 아마존이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1위 기업인데 현재 IT 작업하는 게 얼마 정도가 클라우드에서 작업된다고 평가를 보면은 20%만이 클라우드에서 작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게 굉장히 뭔가 이제 대세가 되고 다들 쓰는 것 같은데 정작 보면은 20%만 클라우드 상에서 작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AI 때문에 이전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AWS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률도 2분기와 4분기 성장률 비교하면 성장 페이스가 상당히 빨라진 게 이런 거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아마존이 캐펙스 많이 쓴다고 시장이 싫어하는데 이 아마존 캐펙스는 요런 이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것들이다 라고 보면서 역시나 박수 쳐줘야 될 캐펙스다 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 또 리스크가 하나 더 있죠. 이커머스입니다. 바로 관세 리스크인데, 관세 때문에 아마존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한마디로 굉장히 분산이 잘 된 포트폴리오다 라고 비레크먼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마존의 상품 코드가 한 몇억 개 되거든요. 한 3억 개인가 5억 개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걸 포트폴리오로 보면은 3억 개에서 5억 개로 분산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에 영향받는 품목 전체 비중 따지면 얼마 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는 관세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커머스가 매출은 많이 나지만 마진이 별로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AI로 인해서 지금 마진이 좀 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도 개선되고 광고 사업도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마진이 한 7%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향상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존의 포워드 PR이 한 뭐 23에서 25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연 20% 성장하는 기업 치고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본다. 아마존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매수였고요. 그 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폴레를 다 팔았는데 왜 매도했느냐? 이 비레크먼이 K자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이 K자에서 피해를 보는 사이드가 치폴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작년에 치폴레와 맥도날드의 주가를 대비한 건데요. 둘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치폴레의 실적 발표를 보면은 경쟁 브랜드의 저가 공세 때문에 치폴레 소비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폴레가 사실상 가격이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보다 가격이 좀 높습니다. 거의 기본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비가 양극화됐기 때문에 치폴레는 거기서 피해를 받는 사이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지갑 사정도 별로 안 좋은데 뭔 치폴레야, 맥도날드 가야지 라고 하는 트렌드 때문에 치폴레가 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자기들도 얘기를 했고, 실제로 주가에서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비레크먼은 이런 구조가 고착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치폴레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미 치폴레 투자 충분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치폴레를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켄 피셔입니다. 켄 피셔,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거장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또 적중률이 높은 분이죠.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분은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켄 피셔의 매수매도 탑 5입니다. 가장 많이 산 게 7에서 10년물 채권 ETF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에너지라는 정유 기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이나 뭐 엔비디아 같은 것도 매수를 했고, 이 매도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채권 ETF랑 장기채 ETF를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토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기업이 유럽 회사인데 여기 이제 ADR 상태로 미국에 상장돼 있다가 이제 미국에 직접 거래되는 이 주식 형태로 바뀌면서 ADR이 폐지되고 이 직접 상장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주식이 전환이 된 거죠. 근데 이 전환 과정에서 이 토탈 에너지스를 그대로 보유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캠피셔는 이렇게 토탈 에너지스를 팔지 않고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갑자기 웬 채권이냐? 이 캠피셔가 항상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래서 채권 ETF 샀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금리 곡선 그래프입니다. 이 캠피셔는 금리 곡선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팔라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금리는 더 올라가고 단기 금리는 좀 더 내려갈 거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장기 금리 올라가니까 장기채 안 좋겠죠. 그러면 이제 장기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는 장기채 금리 따라가기 때문에 모기지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 모기지 파는 게 당연한 판단이고, 이 7에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곡선이 가팔라지면 질수록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의 채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판단 하에 이제 채권 ETF를 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토탈 에너지스 같은 경우는 앞서 본 이 워런 버핏의 쉐브론 투자와도 결이 비슷합니다. 이 그래프는 25년도 이 유가와 토탈 에너지스와 이 선코라고, 이거는 25년 3분기에 캠피셔가 매수한 정유 회사입니다. 캐나다 정유 기업인데 요 두 기업도 보시면은 작년 한 해 유가가 두 자릿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 두 기업은 두 자릿수 상승을 했거든요. 17%, 18% 정도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 기업도 체질 개선에 성공한 기업이라서 주가가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졌음에도 현금 흐름이나 에비타를 한 자릿수 하락하는 정도로 잘 방어를 했고, 또 업스트림 쪽, 그러니까 원유를 시추하는 사이드의 사업을 보면은 생산량을 초과 달성했고요. 생산 비용도 업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정유를 이제 정제를 해서 상품으로 파는 그 파트를 봐도 정제 가동률이 목표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또 LNG도 팔고 있거든요. LNG도 판매량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고, 또 전력 생산 및 판매도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또 AI에 베팅을 했어요.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바이트댄스 같은 빅테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전력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요 전력 공급 사업의 현금 흐름이 1년 사이에 4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체질 개선에 확실히 성공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은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은 필립 라폰트입니다. 제가 이 거장연구소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린 성장주 투자 전문가죠. 이 성장주 투자 전문가는 4분기에 어떤 기업을 많이 사느냐,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스라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많이 샀습니다. 나테라라고 이제 바이오 쪽 기업도 샀고, 그리고 가장 많이 판 게 코어위브입니다. 코어위브를 또 매도를 했는데요. 이 필립 라폰트의 뷰는 한마디로 지금 인프라가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AI 캐펙스로 뭐라고 하는 거는 억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AI를 넘어서 인텔리전스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이 정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원이고 인텔리전스는 그 자원을 가공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텔리전스 혁명이라는 거는 정보를 가공해서 뭔가를 만드는 혁명이라는 거고, 그 정보를 가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널린 정보들을 가공하는 게 AI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뭐냐, 바로 토큰 경제인데, 한마디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뭐 블록체인은 이제 크립토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21년도 이때쯤에 이제 NFT 열풍이 있었죠. 그게 이제 뭔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 형태로 딱 하나만 발행을 해가지고, 아, 이거 유일무이한 겁니다. 뭐 복사 붙여넣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토큰으로 발행된 거는 요거 하나기 때문에 요거 유일무이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토큰 발행 기능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마찬가지로 AI가 앞으로 인텔리전스를 엄청 많이 만들어낼 거잖아요. 지금 정보도 엄청 많고, 이런 것들을 다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유권자가 분명해집니다. 아, 이 인텔리전스, 이 컨텐츠, 뭐 이 정보 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 다 소유자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거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질서가 없었던 곳에서 시장이 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깔아주는 건데, 근데 지금 시장은 인프라를 봤을 때 AI만 놓고 본다는 겁니다. 토큰 경제가 확대가 돼서 지금 뭐 전력도 많이 쓰고 여러 개로 지금 이 IT 관련 인프라가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시나리오는 아예 배제해 놓은 상태고, 심지어 AI 역시도 그것도 작은 규모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인프라의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 인프라가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 소부장기업, 이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스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인텔리전스 혁명, 특히 이제 토큰 경제에 있어서는 누가 승자가 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 과거와 비교하면 이제 철도를 깔고 도로를 까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드웨어 인프라 다 좋은데 코어웨이브는 그럼 왜 팔았냐? 라폰트는 이 사이클을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사이클에서 코어웨이브가 생존을 못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J커브라고 하잖아요. 순간 안 좋은 국면도 있다가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반등해서 성장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J자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라폰트는 이 사이클을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요거를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어웨이브의 이자 보상 비율이 0.16입니다. 회사의 부채 이자로 나가는 그 비용이랑 영업이익을 대비를 한 건데, 한마디로 러프하게 보자면은 영업이익보다 부채 이자가 10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테크 섹터의 하위 1% 수준이고요. 그런데 요렇게 부채 부담이 심합니다. 지금 요번 분기 4분기 실적 발표로 보면은 부채 이자가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채 부담이 심한 상황인데, 캐펙스는 25년에 24년 대비해서 78%를 늘렸고, 올해는 얼마나 늘릴 거냐? 25년도 대비해서 130% 증가하겠다라는 걸 목표치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부채 부담이 심한데 앞으로 돈은 더 많이 쓸 예정이고, 그러면은 이 J커브가 길어지면은 요 기업이 버틸 수 있나라는 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네, 다음은 리루입니다. 리루 같은 경우는 제가 리루 관련된 영상도 몇 번 이제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워렌 버핏,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멍거나 버핏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제2의 버핏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리루가 유일합니다. 히말라야 캐피탈의 회장이고, 오늘은 썰티네프라서 이 사람의 인생 역정을 말씀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거의 굉장한 다이나믹한 현대사를 온몸으로 다 겪은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루는 뭘 사고 많이 팔았냐?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한 게, 리루가 거의 몇 년 동안 매수를 안 했거든요. 항상 관망만 하다가 갑자기 크록스? 크록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세이블 오프쇼어 콜프라고, 이건 정유회사인데 요거는 약간 이벤트 드리브성 투자였어요. 요게 이제 어떤 유전지대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좀 또 소송에 걸려서 이게 네 거 맞냐 내 거 맞냐 이런 소송이 작년 재작년쯤에 이게 격화가 됐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다 풀려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벤트를 노리고 하는 투자로 봤을 때는 이제 투자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왜 크록스야? 왜지? 저도 엄청 굉장히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뜬금없이 크록스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20년부터 지금까지 그래프인데, 여기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이건 거의 T익스프레스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우하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찾아보니까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우선 안 좋은 이유부터 좀 봐야 되는데, 크록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수혜주였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또 이제 이 의료진들이 늘어나면서 의료진들이 크록스 많이 신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수혜를 볼 거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실내 활동이 감소하고 야외 활동이 증가했고, 그리고 또 이 어글리 슈즈 열풍이 끝났습니다. 어글리 슈즈 열풍을 타고 한때 크록스가 발렌시아가랑 또 이제 콜라보를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의, 제 개인 취향으로 봤을 때는 만들고, 그것도 잘 팔렸어요. 발렌시아가 딱지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요런 이 유행이 끝난 영향 때문에 크록스가 주가가 안 좋아서, 크록스 경영진도 요거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혜보는 테마가 끝났구나. 그럼 이 활로를 돌파해야 되는데 뭘 돌파해야 되지? 우리가 실내화라는 요런 이미지가 강하니까 아웃도어 슈즈 쪽을 공략을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헤이듀드라고 월리라는 그 보트 슈즈가 있습니다. 보트 슈즈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웃도어 슈즈를 만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크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록 디자인이 있고, 이걸 막 변주를 막 여러 개 줘가지고 상품을 내잖아요. 기본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신발이 하나 있고 그걸로 여러 변주를 줘가지고 여러 상품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록스의 아웃도어 버전이다, 실외화 버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야심찼습니다만 이게 신발 산업 역사상 최악의 인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인수를 해서 이 22년부터 지금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이유
이유가 요 지금 이 인수 때문이기도 한데 4분기 실적만 보면은 헤이듀드 매출이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빅테크는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데 여기는 매출이 두 자릿수로 역성장을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연매출이 대략 한 72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상품과 영업권 손실, 어떻게 무형자산의 손실이죠. 요게 74억 달러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비즈니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헤이듀드의 상품입니다.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변주를 줘서 실외화를 만드는 브랜드고, 근데 요것만 떼고 보면은 이 크록스에도 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이 신발 업체들의 매출을 보면은 크록스가 3위인데, 근데 영업 마진만 보면은 지금 2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크록스가. 그리고 크록스의 장점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5년 동안 이 현금 흐름의 연평균 성장률이 29.3%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 이렇게 잘 나오면은 이거 참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주가와 그럼 현금 흐름을 대비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 이 비율이 7.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지난 10년 동안 이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5.67이었고요. 중간값이 약 한 15 정도 되고 맥스가 100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면 현금 흐름 성장 잘하는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네 라고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치 투자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죠. 바로 또 자사주 매입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 크록스가 얼마나 매년 이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했나를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뭐 계속해서 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록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크록스는 잘해 나가는데 이거 헤이듀드 이거 어쩔 거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근 또 이제 화제가 된 스탠리가 있죠. 스탠리의 CEO가 크록스의 CEO로 왔습니다. 이 기업의 CEO로. 그래서 이 CEO가 지금 스탠리를 엄청 띄웠던 것처럼 뭔가 지금 헤이듀드도 지금 심폐소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크록스 먼저 중국과 인도 시장 진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록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미국 매출이 반반인데 인도 쪽 시장, 중국과 인도 같은 빅마켓에서 아직 점유율이 높지 않고 본격적으로 진출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파이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직접 판매 시장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크록스가 풋라커나 이런 업체에 안 끼고 자기가 직접 신발을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틱톡에서 이제 틱톡 스토어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신발이 크록스고 그 다음이 헤이듀드라고 합니다. 헤이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심폐소생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미지 확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웃도어랑 레저 스포츠로 이미지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헤이듀드가 하는 캠페인인데, 왼쪽이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제 헐리우드 배우인 시드니 스위니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요즘 잘 나가는 스타를 섭외를 해서 지금 우리가 아웃도어 브랜드다, 헤이듀드는 아웃도어 신발이다라고 뭔가 핫한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오른쪽은 이제 컨트리 가수인데 헤이듀드 컨트리 페어라고 뭐 음악 관련 이런 콘서트 같은 것도 열면서 뭔가 야외 활동, 레저, 콘서트 이런 쪽의 시장을 헤이듀드가 공략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데이빗 테퍼입니다. 데이빗 테퍼. 이분은 제가 이 언론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등장을 안 해가지고 많이 못 다뤘습니다만은 한국에선 많이 알려진 고수입니다. 이 드러켄 밀러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지금 패밀리 오피스, 그러니까 내 돈만 관리하는 사람, 이 뒷방 노인네고 진짜 이 시대의 승부사는 데이빗 테퍼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데이빗 테퍼가 얼마나 승부사인데 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좀 가치 투자자 베이스인데 주로 좀가 뭔가 부실하고 파산해서 요런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파산하고 바로 들어가서 또 수익을 냈고, 또 러시아가 90년대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었잖아요. 요때 이제 러시아에 들어갔는데 그때 러시아의 파산이 길어지면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는데 또 러시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손실을 메꾸고 남을 만큼의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우리가 한 포지션에서 손실을 좀 크게 보면 웬만하면 다시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렇게 들어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승부사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승부사의 기질이 보이는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금수저가 아닙니다. 웬만한 이제 금융권 인사들은, 특히 이제 구루들은 이제 금수저들이 많은데 이분은 개천용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제철소다
다니는 노동자였고 가정학대도 당하고 이러면서 힘든 환경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성공을 한 인물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자기 상사가 내가 이 상사보다 잘하는데 이 상사가 나를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를 인정 안 하고 내 동기들을 승진시키고 이래가지고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뭘 했냐면은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퇴사하고 이렇게 펀드를 창업해서. 그래서 자기 상사의 집을 산 다음에 그 집을 다 허물고 그거보다 2배 큰 집을 지었을 정도로 집끝이 굉장한 승부사의 기질이 개인사에서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승부사는 도대체 뭘 샀냐? 우선 마이크론 많이 샀고요. 또 이 EWI, MSCI 한국지수 ETF입니다. 역시 가스피에 이렇게 베팅을 한 승부사라고 볼 수 있고 또 가장 많이 판 게 알리바바였는데 데이빗 테퍼가 14년 9월에 연준이 금리를 그때 처음 내렸을 때 미국을 안 사고 바로 중국으로 가버렸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중국으로 이제 전이 될 텐데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중국의 금리 인하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중국이 거의 뭐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돈을 막 붓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고 중국에 빅베팅을 했다가 어느 정도 좀 이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네, 우선 코스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코스피 PER입니다. 1995년 이후부터의 PER인데 지금 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죠. 한국이 이제 저평가되는 대표적인 지수였다가 멀티플이 낮은 지수였다가 이제 뭐 많은 이 개혁 노력들을 하면서 멀티플이 굉장히 튀기 시작했고 그럼 요게 어느 정도 멀티플이냐? 지금 요거는 이제 전 세계 지수의 이제 멀티플 보라색이고 나머지 한국과 이머징 지수인데 지금 한국이 대략 한 2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보다는 낮습니다. 살짝 낮습니다. 23인가 24 정도 되니까 전 세계보다는 살짝 낮고 같은 이머징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군으로 보자면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이제 멀티플도 뭐 그렇게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멀티플이랑 실적이잖아요. EPS. 근데 한국은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올라가고 멀티플도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판단 하에 양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코스피에 이렇게 베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사이클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뭐 AI 인프라는 계속 잘 나갈 거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 또 가장 많이 또 매수한 게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식의 베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굉장히 의외인 게 항공사를 또 많이 샀습니다. 이제 다른 이 매수 탑5에는 안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항공사가 좋지 않은데 항공사를 매수했는데요. 우선 항공사를 산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금 여행업이 회복되는 기미를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도별 이 미국의 공항 통관 인원수거든요. 보시면은 뭐 코로나인 2020년에 완전히 통관수가 줄었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차근차근 회복을 했는데 25년은 물론 24년에 비해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여행업이 또 회복을 할 수 있고 회복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밌는 게 대표적인 항공주 이번에 데이빗 테퍼가 산 항공주가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인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PER이 지금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75에서 80선입니다. 근데 포워드로 보면은 한 자릿수거든요. 7인가 8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지금 4분기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실적 발표를 보면은 여행객 회복을 기대하지만 그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좌석수를 줄이겠다. 공급을 아예 줄여가지고 가격을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공급 줄여서 비용도 낮추고 가격은 높게 유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다른 항공사들이 좀 수익이 많이 늘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돼서 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전망 때문에 좀 베팅을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마지막은 크리스 혼입니다. 크리스 혼, 거장연구소에 한번 등판하신 분이죠. 유럽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 21년 동안, 그러니까 2003년에 펀드를 창업을 해서 22년 동안 벤치마크를 평균 대비 9% 아웃퍼폼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장이죠.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고 이 영상이 크리스 혼의 투자 철학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언제쯤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 유럽 최고의 투자자는 뭘 매수하고 매도했느냐? S&P 글로벌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페로비알이라는 인프라 회사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컬스온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경제적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치,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런 걸 따지고 성장, 이게 앞으로 성장을 얼마나 할 거냐, 이게 성장주냐에 대해 요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 그런 거 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이 성장 같은 경우는 아니 어떻게 기업의 성장이 안 중요할 수가 있어. 미국의 성장주들 보면 엄청난데. 근데 이제 발레가 있다는 거죠. 이 항공 산업이 지난 100년 동안 거의 연평균 거의 5에서 10% 수준으로 두 자릿수 수준으로 성장을 했는데 근데 항공사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성장이 곧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장기로 투자해야 복리 수익이 나니까. 근데 저평가가 곧 장기 투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담배꽁초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원짜리 주식이라도 5원에 살 수 있으면은 내가 5원의 마진을 얻는 거니까 이런 식의 이 마진을 먹는 투자를 담배꽁초 투자라고 하는데 그런 투자는 장기 투자를 담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 복리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와 성장만으로는 이 투자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럼 투자 결정하는 건 뭐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장기 복리 수익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면서 장기적으로 매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야 되는, 실적이 늘어야 되는데 그걸 담보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적 해자 딱 한 가지만 봅니다. 그래서 S&P 500 글로벌, 마이크로소프트, 페로비알은 이제 인프라 쪽에서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 세 기업들을 보면은 경제적 해자가 다들 있는 기업이죠. 이 S&P 글로벌은 지수 쪽에서 뭐 독보적인 존재고 또 데이터 쪽에서도 상당히 힘이 있는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단한 회사고, 페로비알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붐인데 여기서 이 회사가 잘 날 거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해자를 기준으로 딱 두고 투자하는 사람이 매수한 종목이 이 세 가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부는 앞서 거장들의 썰틴프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봤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전략이고 요거를 그러면은 투자에 활용하려면은 뭐 어떤 팁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죠. 저희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 파트를 들으시고, 이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각자 해석은 또 달리할 수 있고, 또 제 개인적인 견해를 활용해서 또 그거를 또 개인이 또 변주를 줘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은 Q&A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